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AWS 소프트웨어 인터넷 사업 담당 이규석입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수익성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디지털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 수익성 있는 성장을 위한 디지털 제품의 차별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더존 비즈원의 원 AI 서비스 사례를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이 이렇게 어떻게 매출 성장을 확대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최적화를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기업의 핵심 성장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성장하고 싶지 않은 기업은 없을 겁니다. 네. 다음과 같이 매출, 시장 점유율, 순이익 등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고민해봐야 할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어려운 도전은 제품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품 차별화는 수익성 있는 성장의 기반이지만 많은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도전은 글로벌로 시장을 확대하는 겁니다. 수익뿐 아니라 시장의 인지도, 브랜드 충성도 등을 어떻게 성장시킬지, 제품의 잠재적 시장이 무엇인지 등 수많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에서 널리 알려진 40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40의 법칙은 성장률과 수익률의 합이 40%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경영 지표입니다. 이들 간의 비중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는데요. 제가 고객들과 함께한 지난 몇 년간을 돌아보면 경기가 좋았던 2022년에는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성장 또 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들어가면서 경기가 둔화되고 자본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죠. 여러 고객사 임원들로부터 비용 절감이 최우선 과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20%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다라는 식이죠. 그러나 1년 후쯤 뒤에 생성형 AI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제 적어도 AI 분야에서는 다시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불확실성이 높은 지금은 과거와 같이 무조건적인 성장으로 돌아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듯 성장의 극대화 전략은 경제 상황이 허락할 때만 가능하고 이제는 수익성이 고려된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확장해 나가려면 어떤 요소들을 살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물리학에서 차용한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기업 혁신을 통한 성장의 힘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원의 양과 그 다음에 자원을 적용할 수 있는 속도의 곱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원 M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의 규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중요한 거는 그 인력 중에 얼마만큼 제품 차별화에 투입하는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고객들을 만나보면 차별화와 무관한 영역에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클라우드를 사용하거나 쿠버네티스로 빠르게 배포한다는 것은 더 이상 기업의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업무에 대부분의 리소스를 투자하고 계시다면 아마도 상대적으로 차별화에는 적게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 혁신 공식에서 적용 속도 A는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개선하거나 시장에 빠르게 확장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품 전략을 세우신다면 우리가 차별화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가속화에 도움이 되는 투자인가? 라는 질문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수익성 있는 성장을 만들 수 있는 길에 서 계신 겁니다. 그럼 오늘 세션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디지털 제품 차별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차별화 전략 중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의 고객 경험을 개선하거나 또는 기업과 사용자가 가진 데이터를 AI 기술을 적용해 차별화 포인트를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많이 익숙하신 내용들이죠. 하나하나 그렇지만 하나하나 결코 쉽지 않은 과제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혁신 제품 개발을 위한 몇 가지 싱크빅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여기 아이디어들은 모두 AWS 고객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이미 현실화했거나 아니면 추진 중인 내용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 두 가지 사례를 잠깐 설명드리면, 디자인 도구가 프레젠테이션 컨텐츠까지 생성할 수는 없을까라는 혁신적인 질문에 미리디의 미리 캔버스, 아마존 베드락 서비스를 통해서 현실화되었습니다. 오후에 현재 트랙에서 세션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기업별로 업무 특성이 너무 달라서 손쉽게 AI 에이전트를 도입하기 어려웠던 고객 관리 업무 영역이 있을 겁니다. 이 영역도 샌드보드의 새로운 AI 에이전트 플랫폼 AWS 베드락 서비스를 통해서 빠르게 실현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제품 혁신 다음으로 차별화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요? 아마도 고객 경험 개선 부분일 겁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많이 듣는 어려움 중 하나는 첫 유료 고객을 만들거나 첫 활성화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는 이러한 온보딩을 돕는 인력이나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SI 파트너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SaaS의 전환이나 리소스가 없는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할 경우에는 이러한 복잡한 온보딩이 수익성 있는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보딩 과정 자체를 자동화하고 제품의 자동화를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화면에 보이는 서비스는 잡코리아에서 출시한 나인하이어라는 서비스입니다. 채용 공고 게시부터 합격 통보까지 복잡한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로 대표적인 고객 경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잡코리아 사례 역시 오후 트랙에서 발표 예정입니다. AI를 활용한 차별화도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초기 투자는 제품보다는 회사 운영 프로세스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AI로 코드를 더 빠르게 작성하거나 컨텐츠를 생성하는 등의 업무에 적용하는 것이죠. 초기 투자가 여기에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조금 더 안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정한 기회는 제품 자체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도 몇 가지 트렌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용자가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도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트렌드는 숨겨진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계실 텐데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서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품 차별화에서 저희가 발견한 것 하나는 데이터와 AI 결합이 정말로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더존 비지온의 원 AI 서비스를 들 수 있습니다. 원 AI는 더존의 ERP 제품과 통합된 AI 서비스로 더존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용구 더존 비지온 성장 전략 부분 대표님을 모시고 고객의 데이터와 AI 기술을 통해 어떻게 제품을 차별화하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도전비전의 성장전략 부분 대표 지용구입니다. 저는 기업들이 AI를 어떻게 도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전이 개발한 AI 솔루션이 어떻게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고 있는지라는 부분들의 내용들을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한 15년 정도는 우리가 AI를 맞이하기 15년 정도는 스마트폰이 모바일 혁명이라는 부분들을 아주 오랜 긴 시간 메가 트렌드를 이어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클라우드, 사스라는 부분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부분들의 트렌드를 또 이어가고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는 참 모호했습니다.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제가 여기서 발견한 많은 것들 중에서 저의 변화, 조직의 변화를 좀 살펴보면 모바일과 클라우드의 서비스가 확산되어지면서 많은 사용자들은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싶어하는 니즈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태동할 때 내 손 안에 PC라고 일컬어졌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은 정보를 소비하는 부분들에 굉장히 유용성이 높습니다. AI가 그 유용성, 편의성, 접근성을 더 높여주고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저희 회사를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엔터프라이즈 부분 B2B 사업 영역에 있습니다. 슬라이드 한 장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자신의 회사를 한 장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잘 소개하고 싶은 부분들의 니즈 다 갖고 계시죠.
저도 우리 회사 업력의 30년을 한 장의 슬라이드에 담아보고 싶은 생각이 많았는데 이 슬라이드로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볼 게 너무 많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저희 타겟 고객도 보이고 저희가 갖고 있는 솔루션도 보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맨 밑에 가장 큰 베이스 AX Beyond DX라는 슬로건도 보입니다. 그 AX Beyond DX의 슬로건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저희가 700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고 엔터프라이즈, 중소기업, 소기업 전반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고 다양한 기업용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요. 우리 회사는 솔루션, 어떤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회사냐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서비스 회사라고 설명드리고 싶고 이제는 아주 오랫동안 기업용 세무회계 소프트웨어 ERP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라는 부분들의 회사의 인지도에서 이제는 AI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회사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AI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려면 그거 AI 회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될 텐데 AI 회사로 인정을 받으려면 AI 제품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AI의 고객이 우리 제품 AI 제품을 쓰는 고객이 있어야 되고요. 그 고객이 그 AI를 쓰면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AI 회사입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왜 AI 회사가 되려 하는지, 되고 있는지,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으로 설명을 좀 잘해보고자 합니다. 국내 기업의 91%는 이미 AI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의사가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39%는 도입할 계획이 있음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44%는 일부 도입을 일부 활용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8%는 전사가 이미 도입해서 쓰고 있다라고 대답한 기업이고 9%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대답을 한 것 같은데요. 이 중에 저희는 이 8%에 해당하는 회사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AI 제품을 작년 6월에 출시를 해서 아직 1년이 채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직원 2,200명이 AI를 전사 조직에서 사용하게 된 지는 곧 2년이 되어 갑니다. 챗GPT가 출연한 지가 2022년 10월 30일 출연했으니까 굉장히 빠른 대응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ERP를 만들고 있는 회사지만 IDC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IDC라고 하면 고객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회사이지만 저는 ERP 데이터를 보관하고 클라우드 SaaS를 준비하기 위해서 IDC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점은 8%의 AI를 쓰고 있는 기업들이 일하는 방식도 변했는가라는 부분들에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모바일 일하는 방법도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도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가 있었고요. 클라우드도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클라우드의 발전은 정보의 접근성을 강화시키고 유용성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특히 모바일 같은 경우는 편제성, 언제 어디서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 직무, 관련성에 대한 부분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사라는 곳은 인사, 영업, 구매, 자재, 총괄, 생산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세무, 변호사, 관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을 전문화하기 위해서 효율화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쪼개고 나누었죠. 효율화를 위해서. AI 시대도 그래야 될까라는 질문을 저희는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다른 분야의 전문성이 없더라도 그 다른 분야의 전문성에 제가 만든 데이터가 전달돼서 그 데이터를 기초로 어떤 업무를 수행합니다. 저한테 마감된 업무는 다른 업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잘 모르는 다음의 업무, 그 다음의 업무, 아니면 내 앞전의 업무를 내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업무의 생산성은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질도 많이 좋아지겠죠? 그 영역을 내가 다시 공부를 하고 배우고 지식을 쌓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이 만든 데이터를 이해하는 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그 이해하는 능력의 중심에 AI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모르는 부분들을 내 지식 수준의 질문으로 나를 이해시켜주는 AI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 저 8%에 있는 저희의 모습들의 직원들은 예전에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되게 좋은 말 중에 멋있는 말 중에 나는 오늘 책을 한 권 읽었다.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AI를 어제 써보지 못한 AI를 통해서 무언가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은 어제의
자신이 아닌 겁니다. 그 정도로 AI는 배우지 않고 쓸 수 있고 데이터를 원료로 삼아서 우리들의 생산성과 업무율을 높여주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AI 활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많은 저항들도 있지만 굉장히 이 AI하고 접목되어 있는 솔루션을 찾을 수 없다는 답변이 참 많습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통계를 보면 AI는 내가 개인적인 경험을 다양한 AI 모델들을 사용해 보면서 해봤는데 회사에 와서 이걸 어떻게 내 업무에 적용을 해서 쓰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어갈 때는 우리 회사가 사용하는 기존의 레가시가 AI를 탑재하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장 많은 질문들은 전사가 AI를 도입한 지 한 1년, 2년이 되었다면 자, 우리도 AI를 도입하고 싶습니다. AI를 도입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AI를 도입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듭니까?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저는 거기서 경험상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AI의 도입 비용과 시간은 우리가 AI를 가지고 와서 도입해서 AI를 잘 쓸 수 있는 이전의 디지털 전환 환경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AI는 아주 똑똑한 계산기거든요. 그런데 원료는 데이터를 씁니다. 근데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내가 없거나, 그렇죠? 관리가 되어 있지 않거나, 내부 통제에 대한 매뉴얼이 없거나, IT 거버넌스 체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AI를 가져와서 쓸 수 없습니다. 그죠? 아주 쉽게는 AI가 되게 똑똑하잖아요. 전체 데이터를 다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회사에서 대리님이 우리 보스 상무님의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난 참 궁금한데 그래서 똑똑한 AI가 그걸 막 찾아서 알려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필요한 권한만큼만 볼 수 있어야 되고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는 겁니다. AI는 데이터를 원료로 쓰지만 데이터의 정의에 의하면 데이터란 검토하고 참조하고 분석 가능한 그러면서 연산이 가능한 일련의 정보라고 어느 책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참조하고 분석하고 연산이 가능한 일련의 정보입니다. 근데 회사에는 검토하고 참조하고 분석 가능하지 가치가 없는 데이터도 다 희석돼 있거든요. 그렇죠? 데이터가 잘못된 데이터라든가 나쁜 데이터가 희석돼서 학습하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는 여러분 이미 경험을 통해서 많이 지켜보셨을 겁니다. 할루시네이션이라든가 제품의 품질이 퀄리티가 떨어지죠. 좋은 데이터로 정제화돼 있어야 되고 잘 분리돼 있어야 되고 구조화돼 있어야 되고 내가 필요한 만큼 접근할 수 있어야지만이 안전한 상태로 기업들은 AI를 도입할 수 있는 건데 AI에 대해서 가져올 수 있는 AI의 똑똑함만 바라보고 AI를 잘못 쓰면 생길 수 있는 위험과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은 충분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충분한 고민들은 누가 해야 되느냐? 기업의 조직장과 리더급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는 AI를 잘 쓸 수 있는 좋은 방법론을 오래전부터 고민해 왔는데요. 그 AI를 잘 쓸 수 있는 방법론 이전에 디지털 전환을 완성하기 위한 좋은 방법론으로 저희가 선택한 방법론은 융합, 연결, 공유라는 가치였습니다. 융합은 솔루션의 융합입니다. 회사에 보면 솔루션이 굉장히 많거든요. 레가시 솔루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겁고 중요한 게 ERP죠. ERP 안에는 아주 전문적인 영역들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ERP가 데이터를 생산해내잖아요. 회사의 모든 경영활동에 생산된 데이터가 결과값이 ERP에 들어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하는 과정들은 우리가 협업 툴도 많이 쓰죠. 팀즈도 쓰고 오피스도 쓰고 전자결제도 쓰고 CRM도 쓰고 그죠? HR 인사관리 모듈도 쓰고 굉장히 많은 지식관리 시스템을 다양하게 씁니다. 이런 것들이 솔루션이라고 하고 있고 회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복잡한 솔루션들을 많이 도입합니다. 그 얘기는 기업의 구성원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솔루션들을 배워야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온보딩 할 때 새로운 솔루션을 배우고 일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ERP도 배우고, 워드도 배우고, CRM도 배우고, 지식관리 시스템도 배우고, 스토리지도 배우고, 보안도 배우고, 얼마나 배울 게 많습니까? 배우다가 끝나는 거죠. 그죠? 비용입니다. 기업에게 시간은 가장 큰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파는 곳은 없죠. 결국은 AI 같은 똑똑한 도구, 새로운 변화 도구들을 가지고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회사의 복잡한 솔루션들을 하나로 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솔루션을 쓰고 여기서 만든 결과물을 새로운 솔루션을 배우고 또 쓰지 않기 위해서 하나로 융합한 겁니다. 보통 오피스는 문서를 생산하는 데 쓰거든요. 저작 도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저작 도구를 전달하고 보관하고 그렇죠? 이해하고 협업을 하죠. 새로운 솔루션에 가서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외부하고 소통하려고 하면 소통 채널에다 첨부시켜가지고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걸 또 보관합니다. 나중에 다시 불러내서 수정합니다. 다른 솔루션에서요. 어차피 문서를 만든다는 얘기는 소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다른 솔루션에 쓰려고. 그런데 왜 솔루션이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까? 하나의 솔루션에 있으면 되는데 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솔루션이 융합되면 그 솔루션 안에 들어있는 프로세스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서 만들고 저쪽에서 저장하고 저쪽에서 첨부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의 솔루션에 된다면 프로세스가 그만큼 주는 거거든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죠. 프로세스가 연결되면 그 안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들이 공유됩니다. 그 공유된다는 뜻은 편의성을 향상시킵니다. 편의성. 그죠? 편의성 향상이라는 부분들은 IT 트렌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편하면 다시 뒤로 가고 싶어 하지 않은 불가역성을 갖고 있거든요. 편의성은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인 요소입니다. 융합과 연결과 공유라는 가치는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가 그 베이스에서 항상 모든 걸 개발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회사의 그룹웨어입니다. 아마란스라는 제품, 위아고라는 제품, 옴니이솔이라는 제품의 그룹웨어인데요. 화면이 잘 쪼개져 있죠.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분리되어 있을까요? 잘 살펴보시면 직무, 업무의 기능, 펑션 단위로 잘 분리되어 있는데요. 이 분리되어 있는 부분들은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접근 권한, 필요한 기능들을 모아놓고 마치 AI에서 쓰는 RAG처럼 분류해놨습니다. 저희는 이게 디지털 전환의 완성이라고 보여진 거고요. 필요한 기능에서 필요한 대화와 협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가 그 안에서 이렇게 뭉쳐 있겠죠. 그럼 그 뭉쳐 있는 데이터에 AI가 들어가게 되면 AI가 그때 AI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데 저 맨 오른쪽 기층에 저희가 AI를 넣어놨습니다. 저희는 RAG가 뭔지를 이해하고 쓰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저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다양한 기능이지만 태블릿과 데스크탑을 쓰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는 UI 구조를 가져야 AI를 쉽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좀 더 확산을 시켜보면 스마트워치, 모바일 스마트폰, 그다음에 데스크탑, 노트북 같은 화면에서도 저런 UI를 갖고 있습니다. 그룹웨어, ERP, 오피스, CRM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겠죠. 진입하려면. 그래서 그 복잡함을 저희는 어떻게 해결할까? 저 가운데 보는 검색창 하나로 해결했습니다. 검색창에 내가 궁금해하는 근태를, 인사를, 급여를, 회계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내가 갖고 있는 권한만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선택하면 내가 필요로 하는 ERP 화면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이 새로운 ERP라는 새로운 그룹웨어라는 개념을 이렇게 디자인할 때 철학은 배우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소프트웨어를, 이 솔루션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라면,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하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의 복잡한 환경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한눈에 전체의 데이터를 들여다보며 배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그런 시스템이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이 주어져 있는 회사의 업무에 AI가 들어와서 뭔가를 도와줄 수 있는 기반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업무의 생산성, 기업 데이터의 활용성, 보안에 대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회사의 리더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원칙에서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효율성이 향상되는 겁니다. 보안은 의식하고 쓰지 않아도 시스템이 챙겨주는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일일이 그걸 의식하고 쓰면 사람이 보수적이 되고 긴장적이 되고 내가 만든 문서가 일반 문서라도 보안 문서로 잠가놓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고 싶으니까. 근데 문서를 잠가놓고 쓰면 일반 문서를 남이 함부로 볼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남이 잘 만들어 놓은 좋은 품질의 데이터를 볼 수 없다면 그것은 회사의 지식입니까? 지식이 아닙니다. 있어서 쓸 수 없는 게 무슨 지식입니까? 그렇죠? 좋은 지식이 있다면 내가 보안 등급이 없다면 내가 그 문서에 접근할 때 당신이 찾고 있는 정보가 어느 문서에 어느 스토리에 저장이 되어 있지만 보안 등급을 높여야 합니다라고 가이드를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것을 수정하게 해야 되고 특정한 기간 안에서 특정한 환경 속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사람이 하면 비용이고 기계가 하면 효율과 생산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저는 DX의 완성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회사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공통의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회사의 업무 생산성은 한 사람의 잘하는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의 평균이 상승해야지 효율성과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100명 중에서 10명만 잘한다고 생산성 적대가 올라가지 않으면 나머지 다 무임승차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통 업무 표준화는요, 문서를 생성하고 검토하고 유통하고 보관하고 재사용하고 폐기하는 라이프 사이클을 갖습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스크립트 하나를 손에 쥐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베이스를 잘 기억하시면 그냥 하나의 그림의 구조 있지만 이 구조된 그림이 공통 업무 상향 평준화의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는 겁니다. 이게 DX의 완성, 이 구조가 잘 되어 있으면 이 잘 되어 있는 구조화에 AI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지금처럼 들어옵니다. 생성할 때 코파일럿 개념처럼 도와주죠. 그 다음에 문서를 검토할 때 AI가 잘 검토해주는 사용자 경험 여러분들 충분히 해보셨죠? 그것이 전달되고 유통되는 과정에, 이것도 제품 이름을 잘못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메신저 같은 것들을 쓰죠. 카톡도 쓰고 기업용 메신저도 쓰지만 회사의 조직장이라면, 보안에 신경을 쓰는 분들이라면 카톡을 업무에 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보안적인 회사 문서가 올라가면 불편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는 좀 더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를 쓰길 바랄 겁니다. 그 안에 AI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보관하고 그것을 재사용하고. 한 5년, 6년 전에 본 제 IBM 보고서에 보면 제가 기업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의 7%만이 재활용됩니다라는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93%의 데이터는 무슨 데이터입니까? 잘 보지도 않고 재활용되지 않는 데이터를 왜 보관하고 관리해야 됩니까? 다 비용이라는 뜻이거든요. AX는 AX 전환의 약자입니다. 아까 전에 제 앞단에 우리 이규석 상무님께서 F는 MA라는 공식으로, 그렇죠?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디지털 전환, DX의 약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잖아요. DX, 디지털 전환의 공식, 방정식을 얘기하라면 개인의 경험을 UX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개인의 경험 플러스 그 개인의 경험을 그대로 조직의 경험으로 갖고 온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란 EX의 경험 플러스 그 경험 플러스 CX, 고객 경험이 총합이 저는 DX의 성공 방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AI 개인적으로 유저 익스피리언스라는 개인의 경험은 충분하지만 조직의 경험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 데이터의 구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경험이 충분한 상태도 고객 경험으로 가야지만이 고객의 피드백에 아주 적절한 좋은 솔루션으로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아주 쉬운 장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RPA가 되게 유행이었죠. RPA 자동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노가다성 일들, 그렇죠? 정말 귀찮았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굉장히 귀찮죠. 그것을 RPA라는 부분의 시스템이 해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RPA 시스템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 상태에서 AI가 나오고 지금 AI 에이전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CEO분들, 기술 문송의 범위에 있거나 CEO분들은 RPA와 AI 에이전트의 유용성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CIO분들, CTO분들이 AI 에이전트 저희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라고 물어보면, 그거 얼마 전에 RPA 도입하느라고 비용 많이 썼는데 왜 도입하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술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방법보다 똑똑하게 일하는 방법의 방문식입니다라고 설명해 줘야 되고요.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사람의 일을 대신 해주는지, 맥락을 읽고 스스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만든 그런 개념 중에 하나는, 회사가 경영활동하고 세금 신고라는 걸 하고,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받아야 되고 덜 냈으면 더 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회계 처리를 하고 그 회계 처리는 세법에 의해서 세금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둘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이 창과 방패의 개념이다 보니까 회사는 개인 조정, 법인 조정이라는 아주 복잡한 단계를 거칩니다. 이걸 예전에 전문가가, 세무사님이, 회계사님들이 최소한 5년 이상의 숙련된 전문가들이 해줘야 될 업무였거든요. 그래서 세무조정 계산서라는 100페이지짜리를 만들어내려면 며칠이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AI가 대신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을 보면 사람이 하던 일을 저희 회사의 AI는 코워커, 원 AI라고 부르는데 저렇게 도비라고 부릅니다. 도끼에 비해서 깨자를 뺐습니다. 진이로 가려고 하다 진이는 소원을 5개밖에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를 얘기해도 들을 수 있는 도깨비로 저희는 정했고, 저희 도비가 스스로 저희
55개의 서식을 다 검토하고 회사의 데이터를 읽어서 자동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며칠에 걸려서 해야 될 일, 몇 명이 걸려서 해야 될 일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3분이면 3, 4일, 일주일 동안 했던 일들을 끝내줍니다. 그죠? 100% 완벽하냐라는 부분들에 완벽하다는 자신을 못하지만 97% 정도는 해내는 모습을 보고, 잘못된 부분들이나 불편한 모습이나 좀 이상한 모습들은 질문까지 해냅니다. AI가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정산 어디로 해줘야 돼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동안 돌리면 어떤 리포트가 만들어지느냐? 9페이지짜리가 만들어집니다. 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109페이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장표입니다. 이래서 저희 회사가 아까 전에 오늘 제 시간이 성장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진화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수익 기반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AI 제품을 작년 6월 달에 만들어냈고 6월 15일 날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온프라미스 설치형 소프트웨어를 만들다가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만들었고, 클라우드 만들고 지금 AI를 만들고 있는데요. 설치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업을 고객을 이렇게 유치할 때 1000개의 신제품 1000개의 고객을 만들어내는 시간이요, 보통 3년에서 4년 걸립니다. 저희가 온프라미스에서 고객이 클라우드 고객으로 전환하는데도 2년이 걸리더라고요. 1000개 고객을 만들려면. 그런데 AI는 저희 이 그래프를 보면 1000개 고객이 되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구독형 모델의 서비스이고요. 이거를 우리가 민첩성의 척도라고 하거든요. 혁신적인 기업과 성장하는 기업들을 관찰해보거나 연구해보면요, 그들의 공통점은 성장에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민첩성입니다. 민첩성은 혁신성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민첩성의 척도의 지표 중에는 신제품을 개발해내는 속도, 그 다음에 신제품이 팔리는 속도를 갖고 분석해냅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저희는 민첩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한 10개월 정도 팔았거든요. 신제품, AI 제품을. 그런데 현재 오늘 제가 가서 실적을 열어보면 나오겠지만 4,000개를 팔았습니다. 저희가 4,000개를 회사를 팔려면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8개월 만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AI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위기하고 같이 쓰는 단어가 기회잖아요. 기회하고 같이 쓰는 단어도 위기이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올 때 저를 소개하는 멘트가 여러분들 사람 멘트가 아니고 AI가 소개하는 멘트래요. 재작년까지 행사에서 사람을 쓰셨다는데 지금은 AI를 쓰셨다고 합니다. 구분 못 하셨죠? 제가 질문해 봤더니 AI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민첩성 속도가 엄청나게 향상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고객, AICC라는 고객센터가 아주 제일 먼저 효과를 한 30% 가까이 봤고요.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제가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진다면 제가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기획 업무 같은 경우는 어떤 업무를 해내기 위해서 70%는 기초자료를 만들고 기초 부분은 검토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엄청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43% 이상이 측정을 해보면 높아진 겁니다. 이건 저희가 측정한 정보가 아니고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한국생산성본부라는 곳, 생산성 향상을 연구하는 기관이 만들어내는 지표입니다. 끝으로 저희가 마무리 멘트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앞단에 설명했던 이규석 사모님의 멘트를 좀 정리해보면 이 민첩성 효과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AI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획이라는 걸 세우고 그 다음에 실천이라는 걸 하는데요. 계획과 실천이 순서 다음의 절차로 있으면 안 되고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아마존 제프 베조스, 저한테 영웅인 사람이거든요. 제프 베조스 창립자잖아요. 그분의 아주 중요한 질문, 틀린 결정과 느린 결정 중 무엇이 더 위험한가? 제프 베조스는 느린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늦어지면 위험해지는 시기가 AI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사용자 경험이 충분한 지금 인프로 익스피리언스, 조직의 경험을 끌고 오지 못하면 먼저 생기는 가장 변화는 AI를 잘 쓰고 싶거나 AI를 써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먼저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리더십의 문제이고 디지털 리터러시의 문제이고 전략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AI를 잘 쓰려면 AI를 잘 써본 경험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경험, AI를 잘 쓸 수 있는 좋은 경험은 우리 데이터가 잘 구조화되어 있어야 되고 클라우드에 있어야 됩니다. 그 클라우드에서 잘 구조화돼서 잘 쓸 수 있는데 보안도 걱정이라면 아무 생각 없이 AWS를 쓰라는 게 오늘 전시회의 핵심적인 부분들의 맥락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다음 우리 이규석 상무님의 시간으로 다시 제가 넘겨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긴 시간이었는지 짧은 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영이었습니다. 네, 대표님 좋은 사례 감사합니다. 도전의 사례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디지털 제품 차별화에 대한 전략을 잘 따른 모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AWS는 계속해서 도전과 함께 AI 전략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출 성장 확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제품 차별화 전략이 마련되었다면 이제 더 큰 시장이나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일 텐데요. 여기에서 일반적인 전략으로는 지리적 확장, 포트폴리오 확장, 인접시장 진출, 새로운 기능 추가 등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들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소프트웨어, 인터넷, 모바일 시장에서 이 환경을 고려한다면 바른 성장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품 주도 성장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무료 체험, 그 다음에 셀프 온보딩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용자가 스스로 영업에 개입 없이 사용자가 스스로 제품을 선택하고 경험하고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AWS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가 소프트웨어 기업이 글로벌 확장을 지원하는 AWS 패스포트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더존을 포함한 전 세계에 있는 한국과 전 세계에 한 100여 개의 넘는 고객이 저희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규제 준수, 현지화, 마케팅, 파트너 구축 등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국가로 사업을 확장할 때 지원하는 전폭적인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SaaS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은 AWS 마켓플레이스가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앞서 설명드린 성장 전략인 지리적 확장, 인접시장 진출, 제품 주도 성장들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새로운 비즈니스 채널로서 AWS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좋은 소식은 한국에서도 지난 4월 1일 AWS 마켓플레이스 오퍼레이터가 출시됐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등록을 위해서 미국이나 일본의 법인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국내 법인만으로 AWS 마켓플레이스에 판매자로 등록 가능하십니다. 커다란 장벽이 사라진 만큼 다시 한번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구성 요소입니다. 운영 효율성 개선은 앞으로 서밋 기간 동안에 다양한 세션들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와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가볍게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용 절감은 기업의 수익성 향상이라는 좋은 방법이고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최적화입니다. 이 방법에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비용 효과는 상당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는 아주 단순한 예죠. AI 추론을 위한 AWS 인프란시아를 도입하는 겁니다. AI 시대의 GPU 워크로드에 대한 비용이 가장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추론 전용 실리콘 도입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의 수용입니다. 특히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SaaS로 전환하거나 SaaS 서비스를 통해 성장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회사 소식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SaaS 아키텍처로 전환을 하게 되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객층을 다변화하거나 지리적 확장을 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AWS SaaS 센터를 통해서 수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SaaS로 전환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혹시 SaaS 전환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AWS SaaS 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비용 최적화는 예약 인스턴스, 스팟 인스턴스 같은 기술적 변화 없이 비용을 절감하거나 혹은
AWS 솔루션 아키텍트나 테크니컬 어카운팅 매니저들과 함께 각 서비스별로 깊이 있는 절감 방안을 검토하여 낭비되고 있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들을 말합니다. 이미 AWS를 많이 사용하고 계신 고객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그럼 잠시 사스 전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PC 모델이라는 재미있는 사스 패턴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전환 초기에는 투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스 모델의 이점이 나타납니다. 아까 더 전에 대표님께서 이런 전환하면서 많은 이익들, 그 다음에 민첩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동화해서 셀프 서비스를 통해 온보딩 시간이 단축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의 효율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당 비용이 결정적으로 감소하고 소비에 기반한 가격 모델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수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익 곡선이 비용 곡선을 넘어서면서 수익성이 향상되는 PC 모델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전환이 단기적으로는 다소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수익성을 제공하게 되는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수익성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전략은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는데요. 다만 현재 경기 상황에서 모든 곳에 투자하시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은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제품 차별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품 차별화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실제 시장의 확대의 기회가 있는 건지, 비용을 줄일 기회가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프트웨어 인터넷 산업에서 많은 고객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수익성과 성장에 대한 트렌드와 전략들을 공유해 보았는데요. 인사이트를 얻으셨기를 바라고 이후 트랙에서는 구체적인 실사례들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